네, 한국당이 최고위를 열고 당원 제명 징계를 받은 유여의 최고위원회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의 여성 비하성 발언을 또 폭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성같이 등장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이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만세! 잘했어. 감사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모수우파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위에 계란치듯 소리를 외쳤습니다. 모두를 구할지 못 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의 유여회의 모습은 희망을 꿈꾸고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정치란 곳은 참 힘든 곳이긴 합니다. 네, 여자 홍준표로 불린 유여의 최고위원 등장은 화려했는데 지금 마침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제명 이거는 최고 수준 징계잖아요. 어떤 제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예. 직을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 당원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당원도 아니고 당에서 전당대회를 뽑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 그 징계 수위가 굉장히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도 홍준표 대표 체제 내에서 과연 유일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예. 이게 유일위에서 징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유일위의 최고위원을 더 이상 두고 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예. 드는 거고요. 제가 바라보건대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징계 조치해서 제명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시동을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당이 여기에 혁신을 주춤하게 되거나 혹은 유여의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내부 갈등들을 증폭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휘말려 갔을 경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 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하고 유여의 최고위원을 제명하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대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겠죠. 홍준표 대표는 마초다. 나 토사구팽이고 후원무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잇따라 이제 막말 논란이 제기됐고 윤리위에 이제 회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논란을 크게 일으킨 건 맞지만 막말 자체가 이렇게 제명의 사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국당의 제명 그 징계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경고, 그리고 또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출당 권유, 마지막에 극약 처방이 지금 한 것처럼 제명인 겁니다. 한마디로 퇴학시킨 거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다시 부분이 못 들어옵니까? 그렇죠. 근데 예.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거쳐서 이 부분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당된 이후에도 복귀하는 케이스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그 대리인을 했던 정준길 변호사의 홈페이지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제명을 수용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지금 이 부분이 지나치게 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그걸 수용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보는 결국 상황 인식이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유해 전 최고위원이 얼마나 지금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예. 더 큰 어떤 당내 분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유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논란은 있겠지만 홍준표 대표로서는 훌훌 털고 확실히 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해 최고위원의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상당히 좀 무거운 징계인데 유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홍준표 대표 따라하다가 이렇게 망가진 거다 이건데 네. 롤 모델을 잘못 정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결국 이제 라이언조차도 류의 최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 대표가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무죄 확정 판결을 예.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한 첫 번째 조치가 류의 최고를 제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내보내야 될 사람들, 제명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제명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끝내 본인 손으로 제명도 못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류의 최고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그냥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그런 인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 징계 수위도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안 하던 정말로 품격 있는 발언만 하셨던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예. 홍 대표 막말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막말은 로맨스고 류의 최고가 한 막말은 불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잣대, 이중잣대 적용하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징계 수위조차도 그러니까 곤장 몇 대를 들이대야 될 상황에서 지금 사약을 내린 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을 지금 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해도 너무 중하다.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대표로서 뭐 기강 확립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면 예. 이게 오히려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뭐 요즘 우리 정당이 어떻게 된 게 이 완전 총재 시대로 지금 다시 지금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조치. 이런 조치는 사실은 이건 좀 굉장히 무리수다. 예. 결국은 이게 저는 홍 대표에게 좀 불리하지 않은 변수로 전 작용을 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유 전 최고위원 친홍계로도 불렸기 때문에 이런 징계 조치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의 상당히 좀 섭섭함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가 안상수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막말의 도가 지나쳤다는 기사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예, 여자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말을 했던 홍준표 대표는 윤리위에 제소되었을 때 바로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날 기각되었습니다.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줄을 놓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큰딸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홍 대표는 조강지철을 버리고 첩이 주인 행세를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 전 최고위원이 말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유 전 최고위원의 주장인데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이거 사실 아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는 점 여러분께 분명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전 최고위원은 막말 같이 해놓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대표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예. 보고요. 주모에 대한 얘기는 류여의 최고위원은
딱 찝어갖고 얘기한 부분들은 아닌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밤에 대한 막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홍 대표가 하지 않았다라면 이건 법리적인 다툼으로까지 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예. 있다라고 보고 저는 류여의 최고위원에 대해서 유일위가 제소를 하고 사실은 이 징계 처분을 내렸던 거는 단순하게 막말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사실 지난 한 열흘 동안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언론에서 류여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들이 기이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웃어넘기게 되는 굉장히 좀 비하하고 예. 조롱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해야 되는 일인 거냐. 근데 류여의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있었던 당무감사에서 본인의 당협위원장 지위가 박탈되고 난 뒤에부터 굉장히 그 지위에 대한 도가 지나쳤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적인 차원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류여의 최고위원을 징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쭐을 놓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첩을 들였다는 게 누굴 들였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예. 복당파에 대한 예. 그 유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당이 어려울 때 한국당을 내치고 나갔던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첩으로 비유를 하고 들어왔는 사람이 결국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들 이 복당파가 지금 그 현재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당무감사위에 상당 부분 그 당을 장악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어갔던 그 첩의 비유를 하는 것 예. 같은데요. 현재 정말 외부에서 다른 당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직자 지금 현재 2위에 그 어떤 어떤 최고위원을 했던 예. 그 분이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령 본인이 그와 같은 제명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 과연 이와 같은 얘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제명을 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당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그렇죠. 또 하나가 또 허위 사실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당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고위원으로서 그에 맞는 무언 어떤 이 부분이 아니고 정치를 예.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허위 사실 해당 행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일부러 자르기 위해서 이 서울에 있는 것도 5점으로 일부러 올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이와 같은 조치를 예. 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말폭탄을 넘어서 그와 같은 어떤 그 윤리위원회로서는 현재 어떤 당을 개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읍참마속이라도 할 수 있고 조금 과한 점은 없진 않습니다만 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질 때는 어떤 당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징계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그럼에도 좀 전에 이제 불구하고 말씀을 과하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당원권 3개월 정지라든가 6개월 정지라든가 유해 최고는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정치 선배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할 거 있으면 훈계도 좀 하고 이러면서 다독거려 갈 생각을 해야 우선 전 됐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기엔 해요. 너무 나갔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전 류여의 최고의 그동안에 뭐 최근에 한 그 막말이 뭐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징계 조치는 좀 엄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대표 눈높이에 딱 맞춰서 홍준표 대표 희망대로 그냥 사실은 이게 일사천리로 그리고 이 처리 속도 보십시오. 이 최경환이나 뭐 서청원 전 의원 같은 서청원 전 최고에 대해서 처리하던 거에 예. 비하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형평이 맞냐는 거예요.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또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명까지 갈 사안이냐 그리고 선출된 그 최고위원을 이런 식으로 제명하는 건 전 처음 봐요, 사실은. 무슨 뭐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정치 사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초유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당내에서의 여론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단에서는 이른바 뭐 소시오패스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류여해는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기행과 정신분열증적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춰라. 그는 기이한 행동과 퍼포먼스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자
천지분간을 못한 채 소시오패스처럼 정신분열증적이고 정치 파탄적 기행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자유한국당을 무슨 최고 존엄 공산당에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막말들을 닥치는 대로 뱉고 있다. 유여애 씨는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배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320만 당원과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치적 내공을 더 키우고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 당내 이제 분노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최진중 변호사님 네.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막말을 막말로 비판하는 건 맞는 겁니까? 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좀 불편하실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만 오늘 9시나 됐어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명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여전히 최고위원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여해 내지는 유여해 씨라라고 했던 그러한 호칭에서부터 해서 예. 소시오패스적 또 정신분열증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말폭탄에 말폭탄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예. 조금 더 품격 있고 보수란 것은 곧 품격과 일치되는 예. 것인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폭탄에 대해서는 품격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 부대변인 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 대변인 단에서 정말 품격 있는 언어로 다독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오히려 한국당의 이번 오늘과 같은 결정이 조금 더 예. 평가를 받을 것인데 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대변인단의 논평도 공식 논평입니다. 당의 공식 논평. 당의 공식 논평을 왜 이렇게 내놓은지 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을 위한 사람들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제가 들 정도인데 예를 들어 유여애 최고는 어찌됐건 그 전당대회에서 그 당원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죠? 게다가 2등이나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면 이 유여애 최고를 뽑은 당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당의 공식 기구들이다. 그리고 이 부대변인단이 도대체 오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류여애 최고위원이 막말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당의 공식 논평을 훨씬 더 냉정해야 되는 것이고 훨씬 더 정제된 단어로 예. 나와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홍준표식 혁신입니까 이게?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예.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선출된 당시 내용과 그리고 탄핵을 당한 내용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변화를 좀 인식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류여애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던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런 기이한 행동들에 대한 모습들을 당원들이 전체가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동네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류여애 최고위원이 당의 지도부로서 나와서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게 결국 당의 생사를 예. 결정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의 결정 과정들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민주주의의 예.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점상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네.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다라는 이제 그 배경을 또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오늘 이종훈 평론가께서 이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뭐 화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예. 정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예.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건 총재 시대보다 더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과한 징계든 어떤 징계든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정치적 내공을 좀 더 키울 필요는 있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유해 최고위원이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행보는 뭐 어떻게 될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 예. 이럴까 봐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를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배운 건데 자 그러면 정치 선배들이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너무 거친 예.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면 그걸 좀 다듬어 주고 그리고 옆에 조언도 해주고 보니까 홍준표 대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해 최고 칭찬도 하고 막 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다독거릴 건 다독거리고 가르칠 건 가르쳐 가면서 사실은 완성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처음 정치하는 사람이 완결체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원들이 뽑았다라고 한다면 예.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원들의 그 뜻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치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보건대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시작했고 또 이런 식으로 당에서 예. 결국 제명되고 만다면 제가 보건대는 차기 아마 대선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차기 않나? 대선까지 지금 예, 얘기하는 그렇게 겁니다. 생각합니다. 예. 유 전 최고위원의 앞으로의 행보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홍준표 대표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절체절명 당 혁신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의미심장하게 내건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승풍파랑 내년에 예. 키워드다 이렇게 보는 예. 것 같습니다. 승풍파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승선한다고 할 때 그 탈승자 그리고 그 풍할 때 바람풍자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서 나간다. 원대한 뜻을 뿜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저도 그 방송 전에 그 홍준표 그 대표의 그 블로그를 봤더니만 예.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순신 장군. 예.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그 배를 깨부순 예. 그 그림과 함께 콜럼버스가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신대륙을 찾았다. 예. 정말 지금 그 구여권 내지는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바람을 헤치고 그 바람을 타고 가서 내년 그 선거 때 반드시 필승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사자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했는 것처럼 조금 무리가 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2017년으로 해서 어려운 시대는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념적, 조직적, 정책적 혁신을 하겠다는 예. 큰 어떤 원대한 포부를 담은 어떤 사자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큰 그림, 그 큰 그림에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병기 중에 하나 거론되는 게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의사표현은 없었지만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홍정욱 전 의원처럼 서울시장에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18대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 이후로 사실 이제 정치를 그만뒀었죠. 안 하겠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선언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친이와 친박의 계파 갈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 하나랑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몸을 담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몸을 이제 그 한국당에서의 부담감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고 참신한 후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선 의원을 그만두고 던지고 나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프레시한 후보를 결국 홍정욱 전 의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이 홍정욱 전 의원 하면은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 남궁원 씨가 YTN에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아드님이 지금은 일단은 총선 지난번에 출마를 안 하고 정치를 일단은 그 중단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아버님으로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요. 좀 이만큼 배우고 또 나라 돈도 많이 배운다고 썼으니까 사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라 하는 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걸 항상 주입을 시키죠. 항상 가족끼리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얘기하고. 네. 아드님도 어떻게 앞으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까? 네, 실제로 남궁원 씨가 그 아들 선거운동에 또 이제 힘을 보탠 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좀 인지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된 그런 카드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과연 적절하냐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수저 출신에 너무 엄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사실은 너무 딱 일치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위험 변수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일부러라도 좀 흑수저 출신의 약간은 그 어떤 그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름의 스토리가 좀 있는 그런 인물, 또 뭐 나름의 입지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인물이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점은 아마 유권자들은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까지 이제 과연 이제 고려를 하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한 분인데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홍정욱 카드를 꺼내 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요즘 홍이 그 참 예. 유행인 것 같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또 그 홍 씨가 또 나타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구세대고 기득권이고 왠지 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47세입니다. 한마디로 40대 기수돈으로 해서 아주 젊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신선함이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보수의 어떤 나름대로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본인이 계속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고 18대에 있다가 19대에는 어쨌든 그 본인이 스스로 양보까지 했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신선한 이미지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보수의 고루한 이미지를 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좋고 신선한 카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흥행 카드로서는 예. 적합하다는 평가가 어떤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진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오늘은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애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현지에서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수주가 끊겨 관련 업체들이 하나둘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임종석 실장은 왜 아랍에미리트에 몰래 간 것인가?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6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UAE 황새 제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12월에 이제 우리 파병돼 있는 군 부대를 좀 격려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또 유엔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대통령과 통화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특사 자격으로 비서실장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래서 방문을 했고요. 왕세자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특사를 대신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제약이 나왔다는 걸 오픈을 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외교에 있어서 그런 신뢰관계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신뢰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주요 내용은 양국 관계의 어떤 그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다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니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설명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늘 소방수 역할로 나선 거잖아요. 불을 제대로 끈 겁니까? 소방수 역할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뭐 워낙 이제 국회 쪽에서 계속 이제 나와서 예. 뭐라도 좀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이제 특사로 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또 말 바꾸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특사가 보통 해외를 가게 되면 친서는 기본적으로 휴대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뭐 맥락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왠지 이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당내 복잡한 사정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거의 뭐 이 게이트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안도 결국 허무개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걱정이 돼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키울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이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일에 이렇게 올인을 하다시피 하는 건데, 결국 빈손으로 이제 남게 되면 예. 결국 허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익도 별로 없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계속 인지도, 진보 진영 내에서 인지도만 계속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고, 출마 생각 안 했다가도 오히려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까지 지금 아주 최근에 아주 인기가 급상승입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예. 그런 것도 다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나오는 게 오히려 대결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이 건을 지금 과도하게 좀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청와대 쪽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밝힌 내용 이상의 내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사가 가서 이제 그쪽에 지도자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을 통상적으로 공개를 하냐는 거죠. 그건 어떤 나라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다면 더욱더 이건 공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 쪽에서 원해서가 아니고 그쪽 정부가 원해서라도 이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외교상의 어떤 기본적인 의전 또 이런 관례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그런 거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예. 또 뭐 심지어 지금 거기다 지금 의원단까지 좀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파견하십시오. 파견하시는 거 마음대로인데 파견하셔도 아마 별로 이렇게 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정치 공세를 먼저 제기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애당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매체에서 문제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매체 속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정당과 관계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뒤로 이제 한전, 그러니까 이 원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요청했던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교훈을 좀 다시 한번 여당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주기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이끌어냈고 그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국했을 당시부터 명확하게 지금 한병도 정무석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양국 간의 관계를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친서를 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5월 달에 4강 외교에 대한 특사들을 파견해서 친서를 들고 가죠. 4강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세안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사로 가면서 친서를 들고 갑니다. 그로부터 12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서를 들고 굳이 아랍에미리트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개연성 설명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공표하기가 어렵다라면은 예. 여야 모두 불러놓고 국회에서 비공개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건데 예. 여기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인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간략하게요. 이거 네. 국정조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당이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면 뭐 못할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뭐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된 거니까. 예. 그런데 아마 별로 나올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혹도 계속되고 해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논란의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민의당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서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통합투표. 이게 국민의당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분당 열차 내일 출발한다. 이런 전망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사는 사람들이 되게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예. 분당 열차 사실상 출발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27일부터 이제 3일간 이 전당원에 대해서 이게 그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을 되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지금 반대 측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국회의원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투표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외부에다가 어떤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 내부에서 송사까지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일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오는 한은 이 그 투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파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나쁜 예. 투표라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투표에 찬성하는 분들이 해서 이 찬성한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전당원 투표란 명목에서 투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예.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결과 속에서 과연 이 그 반발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행보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당원의 투표가 압도적으로 예. 나온다고 하면 힘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당 창업주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지금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때 아닌 혈액형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인지는 여러분이 함께 들어보시죠. 나쁜 대통령은 MB, 박근혜고 나쁜 투표는 무상급식 반대, 그리고 이건 재신임 투표입니다. 반드시 전화 받으면 우리 당원들은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상대방인 바른정당과 유승민 대표는 중도개혁 보수가 통합이 아니라 보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안 대표 측은 지금 안 대표, 예. 화해 협력을
거부하고 네. 거기는 강경한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박지원 전 대표는 쓰셨던데 혈액형이 다른 그 당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탄핵 때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처음 시작은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탄핵 통과 그 마지막 그 마무리는 바른정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의 의미가 탄핵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던 그 주체들이 힘을 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혈액형과 결혼의 상관관계 두 분의 공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전 대표의 얘기는 예. 그러니까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 수혈을 잘못 받으면 예. 이게 치사 예.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두 혈액형이 분이 대화가 참 달라도 안 통하는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혈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뭐 혈액형이 예. 달라도 혈액형 달라도 결혼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한 얘기는 수혈이었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냐 하면 비유를 다큐로 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건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예. 의도대로 직역을 해서 이제 막 이제 받아들인 건데 혈액형이 다른 건 맞는 겁니까? 두 당이? 글쎄요, 그것도 예.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예. 이제 비유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안철수 대표도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무리수를 좀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보다 오히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홍준표 곱하기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당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총재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이번에 과연 그러니까 투표 참가율이 몇 %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30% 선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없앤 거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10% 조금 남짓되지 않을까 싶고 뭐 투표율은 뭐 찬성률은 훨씬 예.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당원이 그러니까 예. 이 합당을 또는 통합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민망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안 대표를 뭐 극찬한 건지는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뚝심 있게 할 줄 몰랐다. 초딩에서 중딩됐다고 내가 얼마 전에 했는데 이번엔 대딩이 됐다. 이게 안철수 대표가 기분 좋을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건 맞다.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예.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발언 저는 진심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중간중간 단계에서 철수했던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당 내에서의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때 사실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저는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저 멀리서 이제 구조선을 이끌고 오는 예. 거거든요. 따라서 하태경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구조선이 잘 도착할지 내일 이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경희대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